엄마, 무슨 짓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집을 팔아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숨이 막힐 만큼 격앙되어 있었다. 영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달빛이 바다 위를 스치고 파도가 천천히 부서지고 있었다. 손끝에 닿은 휴대전화는 아직 따뜻했다. 그들이 떠난 지 일주일도 안 됐으니까.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아들이었다. 지금에서야 무슨 낯으로 전화를 거는 걸까? 창문 너머로 불어오는 바람이 커튼을 흔들며 그녀의 흰 머리칼을 스쳤다. 가만히 눈을 감자 추석 전날 밤의 기억이 불쑥 떠올랐다. 친정 식구들이랑 간단히 까요던 그 말, 그리고 닫히던 현관문 소리까지. 영자는 입술을 꼭 다물었다. 이제는 울지 않았다. 대신 마음 한구석에서 오래 눌러왔던 무언가가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4시 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밤새 틀어놓은 옛날 노래가 희미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죠. 영자는 마른 손으로 눈가를 비비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6개월 전 남편이 떠난 뒤로 이런 새벽은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무릎에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영자는 작게 신음을 삐뜨리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죠.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예전보다 무거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찬장을 열어 물 한 잔을 따르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발견했어요. 나이 72, 이제는 혼자 사는 것도 버거워지는 나이였습니다. 아침 6시가 되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서울에 사는 아들 진호였죠. 엄마, 잘 주무셨어요? 아침은 드셨고요? 진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영자는 애써 밝은 목소리를 냈어요. 응, 잘 잤어. 너야말로 출근 준비하느라 바쁠 텐데 무슨 전화야? 그냥요. 엄마 혼자 계시는 게 계속 신경 쓰여서요. 이번 주말에 소윤이 데리고 내려갈게요. 전화를 끊고 영자는 거실 창문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경북 영천의 작은 시골 마을, 논밭이 끝없이 펼쳐진 이곳에서 40년을 살았죠. 남편과 함께 농사 지으며 아들 하나를 키워냈습니다. 이제 그 아들도 서울에서 번듯한 회사원이 되어 가정을 꾸렸어요. 장 보러 나가려고 외투를 입는데 현기증이 밀려왔습니다. 영자는 급히 문고리를 잡고 버텼죠. 잠시 숨을 고르고 나서야 겨우 밖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5분 거리 시장까지 가는 길이 오늘따라 유독 멀게 느껴졌어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돌아오는 길, 무릎이 욱신거려 몇 번이나 쉬어가야 했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라디오 소리가 정막을 달래주었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죠. 혹시라도 밤중에 쓰러지면 누가 발견할까? 아니, 며칠이나 지나야 발견될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영자는 화장실에 가려다 현기증으로 쓰러졌습니다. 머리가 문턱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텅 빈 집안에 울렸죠. 의식이 희미해지는 순간 영자는 간신히 휴대전화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에 힘이 없어 전화기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이웃집 수님이 아침 일찍 밭에 나가려다 영자네 대문이 열려 있는 걸 보고 들어왔습니다. 영자야, 영자야, 정신 차려. 수님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영자는 대답할 힘도 없었습니다. 곧 119가 도착했고 영자는 병원으로 실려갔죠. 병원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진호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며느리 미정과 손녀 소윤도 함께였어요. 진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걱정으로 가득한 주름이 잡혀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의사 선생님이 뭐래요? 영자는 힘없이 손을 들어 진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거친 아들의 손이 따뜻하게 느껴졌죠.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넘어진 거야. 의사는 다행히 큰 이상은 없다고 했지만 혼자 생활하기엔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진호와 미정은 복도에서 한참 동안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눴어요. 영자는 그들의 입모양을 보며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진호가 영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혼자 사시는 건 너무 위험해요. 서울로 올라오세요. 우리랑 같이 살아요. 영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40년을 살아온 이 집, 남편과의 추억이 곳곳에 배어 있는 이곳을 떠난다는 게 쉽지 않았죠. 하지만 진호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도 그럼 서울 사는 거예요? 8살 소윤이 침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까만 눈동자가 반짝이며 영자를 올려다봤죠. 할머니, 우리 집에서 같이 자요. 제 방 넓어요. 할머니 침대도 놓을 수 있어요. 소윤이 작은 손으로 영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에 영자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손녀의 맑은 미소를 보니 서울 생활이 그리 나쁘지만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미정도 다가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 모실게요. 소윤이도 할머니랑 지내면 좋아할 거예요. 영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한편으로는 시골집을 떠나는 서러움이 밀려왔지만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다는 안도감도 들었죠. 퇴원 후 일주일 동안 영자는 집을 정리했습니다. 이웃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부동산을 통해 집과 밭을 내놨어요. 생각보다 빨리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최근 귀농 열풍으로 시골 땅값이 올랐다고 했죠. 집과 밭을 합쳐 1억 8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짐을 싸면서 영자는 남편의 유품들을 하나하나 만져봤습니다. 낡은 지갑, 손때 묻은 라이터, 함께 찍은 사진들, 모두 작은 상자에 담아 소중히 챙겼어요. 이것들만큼은 서울에도 가져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날 밤, 영자는 빈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남편이 직접 만든 찬장, 함께 심었던 마당의 감나무. 모든 것이 추억으로 남을 뿐이었죠. 영자는 마지막으로 안방 문턱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40년 세월과 작별을 고했어요. 다음 날 아침 진호가 운전하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뒤돌아보니 작은 시골집이 점점 멀어져 갔죠. 영자는 창밖으로 스쳐가는 논밭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72의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가족과 함께라면 견딜 수 있을 거라고요. 엄마, 걱정 마세요. 서울 생활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백미러로 영자를 바라보는 진호의 눈에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자는 작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소윤이 영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 진짜 좋아요. 엘리베이터도 있고 근처에 큰 공원도 있어요. 매일 같이 산책해요, 네. 소윤의 해맑은 목소리에 영자는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래,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안심이 되었죠.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영자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울에 도착한 것은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높은 건물들과 복잡한 도로가 영자에게는 낯설기만 했죠.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 차가 멈춰섰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한껏 뒤로 젖혀야 건물 꼭대기가 보일 정도로 높은 아파트를 올려다봤어요. 엄마, 여기가 우리가 살 곳이에요. 25평짜리 아파트인데 재건축 예정이라 나중에는 더 좋아질 거예요. 진호가 트렁크에서 짐을 내리며 설명했습니다. 영자는 아파트 입구의 화려한 조경과 깔끔한 로비를 보며 압도감을 느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올라가는 동안 귓속이 먹먹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미정이 밝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오시느라 고생하셨죠? 방 정리해뒀으니 먼저 쉬세요. 영자가 안내받은 방은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아파트 단지의 정원이 내려다 보였죠. 침대와 옷장, 작은 화장대가 깔끔하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영자는 가져온 남편의 사진을 화장대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영자는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둘러앉았습니다. 미정이 준비한 갈비찜과 잡채를 보며 영자는 며느리의 정성에 감동했죠. 소윤이 제잘제잘 학교 이야기를 늘어놓는 동안 영자는 따뜻한 밥 한 숟갈을 입에 넣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 왜 우세요? 소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영자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요. 아니야, 할머니가 너무 행복해서 그래. 다음 날 아침 영자는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각종 반찬통들이 가득했죠. 시골에서처럼 아침상을 차리려고 밥솥을 찾는데 미정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하지만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언가 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았거든요. 미정이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영자는 정성스럽게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끓이는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죠. 와, 엄마 된장찌개 냄새다. 진호가 일어나 부엌으로 나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영자는 가슴 한구석이 뿌듯해졌어요. 주말이 되자 진호가 약속한 대로 영자를 여기저기 데려갔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산책도 하고 대형마트에서 장도 봤죠. 영자는 끝없이 진열된 물건들과 북적이는 사람들을 보며 어리둥절했습니다. 카트를 끌고 가는 것도 서툴러 진호가 도와줘야 했어요. 엄마, 이제 제가 엄마 명의로 아파트 계약할게요. 엄마가 가져오신 돈으로요. 커피숍에 앉아 진호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영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아들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내가 알아서 해. 엄마는 잘 모르니까. 진호가 영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엄마 돈이니까 당연히 엄마 명의로 하는 거예요. 저희가 엄마 재산 탐내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영자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역시 아들은 아들이구나. 자식을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죠. 영자는 인감도장을 꺼내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진호가 영자를 영화관으로 데려갔습니다. 영자는 난생 처음 그렇게 큰 스크린을 봤어요. 의자가 움직이고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오는 게 신기했죠. 영화가 끝나고 나오면서 영자는 소녀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엄마, 재밌으셨어요? 응, 너무 신기해. 서울은 정말 별천지구나. 저녁에는 미정이 예약한 한정식 집에 갔습니다. 코스로 나오는 요리들을 보며 영자는 감탄했죠. 전복죽부터 시작해 갈비찜까지 하나하나가 정성스럽게 차려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맛있으세요? 미정이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며느리의 손을 잡았어요. 미정아, 고마워. 이렇게 신경 써줘서. 집으로 돌아온 후 영자는 자연스럽게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빨래를 개고
거실을 정리하고 저녁 준비를 했죠. 맞벌이하는 진호와 미정을 위해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미정이 말렸지만 영자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할 일이 있어야 마음이 편해. 너희들 일하느라 힘든데 이 정도는 해야지. 일주일이 지나자 영자는 소윤의 등하원도 맡게 되었습니다. 아침 8시에 학교까지 데려다 주고 오후 2시에 데리러 가는 일과가 생겼죠. 소윤과 손잡고 걷는 시간이 영자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할머니 그림이에요. 소윤이 가방에서 그림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적혀 있었죠. 영자는 그 그림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자는 통장을 정리하며 생활비를 계산했습니다. 매달 받는 기초연금과 남편이 남긴 약간의 저축으로 생활비에 보태기로 마음먹었죠. 식탁 위에 봉투를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진호야, 이거 생활비에 보탰어. 진호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엄마, 이러지 마세요. 저희가 벌어서 쓸게요. 하지만 영자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내가 얹혀 사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밥도 먹고 전기도 쓰는데. 결국 진호는 영자의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가족과 함께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죠. 첫 번째 명절인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영자는 며칠 전부터 장을 봐서 준비했어요. 송편을 빚고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미정이 도우려 했지만 영자는 혼자서도 충분하다고 했죠. 어머니 솜씨가 최고예요. 저는 어머니만큼 못해요. 미정의 칭찬에 영자는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차례상을 보며 진호가 감탄했어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 이 많은 걸 다 하시다니. 영자는 뿌듯한 마음으로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있어야 이 집이 제대로 굴러가는구나. 나는 여전히 이 가족에게 필요한 존재구나. 그런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죠. 3개월이 지나자 영자는 완전히 서울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에도 나가고 같은 층 이웃들과도 인사를 나누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하는 일상이 영자에게는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자는 미처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미정이 가끔 영자가 하는 일을 다시 하는 것을, 진호가 피곤한 표정으로 아침상을 마주하는 것을, 그리고 두 사람이 안방에서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것을요. 행복에 취한 영자는 그 미세한 균열의 조짐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서울로 올라온 지 3개월이 지난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영자는 여느 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부엌으로 나갔죠. 김치를 썰어 넣고 된장찌개를 끓이는데 미정이 잠옷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인상을 찌푸린 채였어요. 어머니, 김치 이렇게 담그는 건 너무 짜요. 소윤이 건강에 안 좋아요. 미정이 냉장고에서 김치통을 꺼내 맛을 보더니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영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김치를 다시 맛봤죠. 시골에서 40년 동안 담가온 방식대로 한 건데 짜다는 말을 들으니 속이 상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좀 싱겁게 다시 담글게. 영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미정은 한숨을 쉬며 김치통을 다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찬장에서 시리얼을 꺼내며 중얼거렸어요. 요즘은 아이들 입맛이 다 서구화되어서요. 아침에 된장찌개는 좀 무거워요. 영자는 끓이던 찌개를 보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아침이 무거운 음식 취급을 받으니 가슴 한구석이 쓰라렸죠. 진호가 일어나 부엌으로 나왔지만 분위기를 읽고는 아무 말 없이 커피만 한 잔 따라 마셨습니다. 월요일 오후 영자가 거실 청소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걸레질을 꼼꼼히 하고 있는데 미정이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현관에 서서 거실을 둘러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청소는 왜 이렇게 하세요? 요즘은 로봇 청소기가 다 해요. 굳이 무릎 아프신데 기어다니시면서 할 필요 없어요. 미정은 창고에서 로봇 청소기를 꺼내 작동시켰습니다. 기계가 윙윙거리며 움직이는 걸 보며 영자는 자신이 한 일이 무의미해진 것 같아 씁쓸했죠. 미정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소파 커버도 너무 자주 빨아요. 일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한데 매일 빨면 천이 상해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알겠어. 앞으로 조심할게. 그날 밤 영자는 잠이 오지 않아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안방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어요. 벽 너머로 진호와 미정의 대화가 들려왔죠. 시어머니 모시니까 우리 시간이 없잖아. 주말에도 어디 못 가고. 미정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진호가 달래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래도 엄마가 소윤이도 봐주시고 집안일도 다 하시잖아. 우리가 좀 참자. 참는 것도 한계가 있어. 유리 엄마는 친정 엄마랑 해외여행도 다닌다는데 나는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친정에도 제대로 못 가잖아. 영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며느리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죠. 조용히 방으로 돌아온 영자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영자는 조심스럽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는 간단하게 토스트와 우유로 바꿨고 청소도 로봇 청소기에 맡겼죠. 하지만 미정의 잔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니, 소윤이 학원 숙제 좀 제대로 봐주세요. 오늘 선생님이 전화 왔는데 숙제를 안 해갔대요. 영자는 당황했습니다. 분명 소윤이와 함께 숙제를 했는데 가방에 넣는 걸 깜빡한 모양이었죠. 미안해. 내가 확인을 제대로 못했나 봐. 미정은 한숨을 쉬며 소윤이의 가방을 뒤졌습니다. 구겨진 숙제 공책이 가방 밑에서 나왔어요. 어머니가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요.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그 말에 영자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자신이 치매에 걸린 것처럼 취급받는 게 억울했죠. 하지만 반박할 수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깜빡한 건 사실이니까요. 목요일 오후 영자가 소윤이를 데리러 학교에 갔을 때였습니다. 같은 반 학부모인 듯한 여자가 영자에게 다가왔어요. 소윤이 할머니시죠? 저는 옆집에 사는 지훈이 엄마예요. 영자가 인사를 하자 그 여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근데 소윤이 엄마가 할머니 요즘 좀 깜빡깜빡 하신다고 걱정하던데요. 괜찮으세요? 영자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며느리가 이웃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얼굴이 붉어진 영자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나이 들면 다 그렇죠 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자는 소윤이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소윤이가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물었어요. 할머니, 왜 기분이 안 좋아요? 영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야, 할머니는 괜찮아. 우리 소윤이랑 있으면 행복해. 금요일 저녁 영자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갈비찜을 만들려고 고기를 손질하는데 미정이 들어와서는 냄비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어머니, 갈비찜은 너무 기름져요. 진호 씨도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높다고 나왔는데 영자는 손에 들고 있던 고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가족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싶었는데 그것마저 잘못된 일이 된 것 같았죠. 그럼 뭘 해줄까?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미정은 영자가 손질한 갈비를 냉동실에 넣고 샐러드 재료를 꺼냈습니다. 영자는 할 일을 빼앗긴 것 같아 멍하니 서 있다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토요일 아침 진호가 가족 나들이를 제안했습니다. 오늘 날씨 좋은데 남산타워 가볼까요? 소윤이가 신나서 뛰어다녔지만 미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무릎 안 좋으시잖아요. 계단 많은 데는 힘드실 거예요. 영자가 괜찮다고 했지만 미정은 단호했죠. 어머니는 집에서 쉬세요. 우리만 다녀올게요. 저녁 일찍 들어올 테니 걱정 마세요. 영자는 거실 창문 너머로 가족들이 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소윤이가 손을 흔들며 인사했지만 미정이 재촉하는 바람에 금세 사라졌죠. 텅 빈 집에 혼자 남은 영자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족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소윤이가 신나서 남산타워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줬지만 영자는 그 사진 속에 자신이 없다는 게 서글펐죠. 할머니도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소윤이의 말에 미정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무릎이 아프셔서 집에서 쉬시는 게 나아. 일요일 오후 영자는 경로당에 나갔다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어르신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영자 씨네 며느리가 시어머니 치매라고 걱정한대. 정말? 영자 씨 멀쩡해 보이는데. 영자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자신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죠. 경로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머리, 구부정한 어깨. 정말 자신이 치매에 걸린 노인처럼 보이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영자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글을 적어 내려갔죠. 서울에 온 지 3개월, 나는 점점 작아지고 있다. 내가 하는 일마다 잘못된 것 같고 내 존재 자체가 짐인 것 같다. 가족과 함께 있지만 혼자 있을 때보다 더 외롭다. 영자는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시골에서 혼자 살 때는 외로웠지만 자유로웠는데 지금은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잔소리를 들을까, 어떤 실수를 하게 될까 걱정하며 영자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서울로 올라온 지 5개월째 되던 11월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영자는 소윤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에 동네 병원 앞을 지나게 되었죠. 그런데 병원 입구에서 미정이 나오는 걸 목격했습니다. 미정은 영자를 보자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소윤이 학교 다녀오는 길인데 너는 회사 안 갔니? 미정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아, 저 오늘 오전 반찬했어요. 병원에 정기검진 받으러 왔었거든요. 하지만 영자는 미정의 손에 들린 서류 봉투를 얼핏 봤습니다. 신경정신과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보였죠. 미정은 재빨리 봉투를 가방에 넣으며 먼저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미정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저녁 식사 때 진호에게 무언가 눈짓을 하더니 영자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요즘 건강검진 받으신 적 있으세요?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골에서는 특별히 아프지 않으면 병원에 가지 않았거든요. 내일 제가 병원 예약해 드릴게요. 연세도 있으시니까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셔야 해요.
진호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건강이 최고예요. 특히 뇌 검사도 한번 받아보세요. 영자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가족들의 걱정이라 생각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미정이 동행한 병원은 아침에 봤던 그 신경정신과였습니다. 의사는 영자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죠. 오늘이 며칠인지, 대통령이 누구인지, 간단한 계산 문제들이었습니다. 영자는 모두 정확히 대답했어요. 그런데 미정이 의사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어머니가 요즘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물건 둔 곳을 못 찾으세요. 방금 한 일도 기억 못 하실 때가 있어요. 영자는 놀라서 미정을 쳐다봤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는데 왜 거짓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의사 앞에서 며느리와 다투고 싶지 않아 가만히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지만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큰 문제 없으시지만 연세가 있으시니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6개월 후에 다시 검사 받으러 오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정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검사 결과 정상이라니 다행이에요. 그래도 조심하셔야 해요. 영자는 억울한 마음에 목이 메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요일 오후 영자가 장을 보고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서 미정이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우리 시어머니 요즘 정말 깜빡깜빡하셔서 걱정이에요. 오늘도 가스 불 켜놓고 나가셨어요. 큰일 날 뻔했죠. 영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 가스 불을 끄고 나왔는데 미정이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죠. 부엌으로 가보니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영자가 나가기 전에는 없던 냄비였어요. 미정이 전화를 끊고 영자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아까 가스 불 켜놓고 나가셔서 제가 급히 꺼뒀어요. 영자는 분명 자신이 가스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걸 알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혹시 정말 자신이 깜빡한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죠. 토요일 아침 영자는 소윤이와 함께 있었습니다. 소윤이가 숙제를 하는 걸 도와주고 있는데 미정이 들어왔어요. 소윤아, 엄마랑 백화점 가자. 새 옷 사줄게. 소윤이가 신나서 일어났습니다. 영자도 함께 가고 싶었지만 미정이 먼저 말했죠. 어머니는 집에서 쉬세요. 백화점은 사람도 많고 복잡해서 힘드실 거예요. 영자가 괜찮다고 했지만 미정은 단호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시면 소윤이가 할머니 눈치 보느라 맘대로 못 골라요. 그 말에 영자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손녀에게도 부담이 되는 존재라는 게 서글펐죠. 월요일 오전 영자는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같은 층에 사는 이웃 아주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영자 씨, 괜찮으세요? 며느님이 요즘 걱정이 많으시던데요. 영자는 당황했습니다. 이웃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죠. 며느님이 영자 씨가 밤에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신다고 문 잠그는 것도 자꾸 잊으신다고 하던데요. 영자는 억울함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는데 미정이 이웃들에게까지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었던 거죠. 아니에요. 그런 일 없어요. 오해가 있나 봐요. 이웃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영자를 보다가 돌아갔습니다. 영자는 현관문을 닫고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자신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게 비참했습니다. 수요일 저녁 영자는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침에 분명히 넣어둔 반찬통이 없어진 거예요.
김치찌개를 끓이려고 준비해둔 재료들도 사라졌습니다. 미정아, 냉장고에 있던 반찬통 못 봤니? 미정이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머니, 반찬통은 여기 있잖아요. 싱크대 밑 찬장에요. 영자는 놀라서 찬장을 열어봤습니다. 정말로 반찬통이 거기 있었어요. 하지만 영자는 분명 냉장고에 넣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어머니가 깜빡하고 여기 넣으신 것 같은데요. 미정의 말에 영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 아니면 정말 깜빡한 건지 확신할 수 없었죠. 금요일 오후 영자는 소윤이를 학교에서 데려왔습니다. 소윤이가 가방에서 시험지를 꺼내 보여줬어요. 할머니, 나 100점 받았어요. 영자가 기뻐하며 소윤이를 안아주려는데 미정이 들어왔습니다. 시험지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소윤아, 이거 지난주 시험지잖아. 오늘 본 시험지는? 소윤이가 가방을 뒤지다가 다른 시험지를 꺼냈습니다. 70점이었죠. 어머니, 소윤이 시험지도 제대로 확인 안 하시면 어떡해요. 아이 교육에 신경 써주셔야죠. 영자는 당황했습니다. 소윤이가 먼저 보여준 시험지만 봤는데 마치 자신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처럼 된 거예요. 일요일 아침 영자는 일찍 일어나 가족들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식탁에 앉은 진호가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떠먹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엄마, 이거 상한 것 같은데요? 영자는 놀라서 된장찌개를 맛봤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었죠. 그런데 미정도 맛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이 된장 유통기한 지난 것 같아요. 버리고 새로 사야겠어요. 영자는 어제 산 된장인데 유통기한이 지났을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가족들이 모두 그렇다고 하니 자신이 틀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화장실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눈가의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고 머리카락도 더 하얗게 변한 것 같았어요. 정말 자신이 치매에 걸리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침대에 누운 영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자신의 기억과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가족들은 모두 자신이 이상하다고 했죠. 혹시 정말로 자신이 병에 걸린 건 아닐까? 그런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진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호야, 엄마가 정말 이상해 보이니? 진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 돌봐드릴게요. 그 말이 위로가 되기는커녕 영자의 마음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환자 취급하고 있다는 게 분명했죠. 영자는 고개를 떨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혼자 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는 혼란 속에서 영자는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1월 설날을 일주일 앞둔 저녁이었습니다. 영자는 설 음식 준비를 위해 장 목록을 작성하고 있었죠. 그때 진호와 미정이 거실로 나와 영자 맞은편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진지했어요. 엄마, 우리가 할 얘기가 있어요. 진호가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으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영자는 연필을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봤죠. 불안한 예감이 가슴 한구석에서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엄마, 이 집 재산세랑 관리비가 만만치 않아요. 특히 재건축되면 분담금도 내야 하고요. 미정이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세금 문제도 있어요. 지금 미리 명의 이전하면 증여세도 절약할 수 있대요. 나중에 상속할 때는 세금이 훨씬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영자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집 명의를 넘기라는 얘기였죠.
시골집을 팔아 마련한 이 아파트가 영자에게는 마지막 보루 같은 것이었는데 그것마저 내놓으라니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이건 내 전 재산인데.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호가 영자의 손을 잡으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엄마 재산 빼앗으려는 거 아니에요. 다 엄마를 위한 거예요. 엄마가 혹시라도 아프시면 병원비도 필요하고 요양도 필요할 수 있잖아요. 미정이 서류를 펼치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거 보세요, 어머니. 여기 세무사가 계산한 거예요. 지금 넘기면 3천만 원 정도 절약할 수 있어요. 숫자가 빼곡히 적힌 서류를 보며 영자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복잡한 세금 계산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저 가족들이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생각만 들었죠. 하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볼게. 영자의 대답에 미정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진호도 한숨을 쉬며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어요. 엄마, 우리를 못 믿으시는 거예요? 진호의 서운한 목소리에 영자는 가슴이 찔렸지만 섣불리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부엌에서 물을 마시다가 안방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진짜 답답해 죽겠네. 빨리 명예 받아야 대출도 받고 사업 자금도 마련하는데. 미정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진호가 달래는 듯 말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엄마도 불안하신가 봐. 불안할 게 뭐가 있어? 우리가 모시고 있는데. 차라리 요양원 알아봐. 치매 진단서만 있으면 후견인 신청도 되고 그럼 재산 처리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영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물컵을 든 손이 덜덜 떨렸죠.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을 빼앗으려는 며느리의 속내를 알게 된 순간 배신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날 오후 영자는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현금을 조금 인출했죠. 은행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르신, 요즘 보이스피싱이나 가족 간 재산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재산명의 이전은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은행원의 조언이 영자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역시 자신의 직감이 맞았구나 싶었죠. 목요일 저녁 영자가 설 장보기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현관에 낯선 남자 2명이 진호, 미정과 함께 서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가 명함을 내밀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증여세 관련해서 상담 드리려고 왔어요. 영자는 당황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문가까지 불러놓은 거예요. 거실에 앉은 세무사는 서류를 펼치며 장황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현재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빨리 결정하실수록 유리합니다. 특히 이 아파트는 재건축 확정되면 가격이 2배는 뛸 거예요. 옆에 있던 다른 남자도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명예 이전하시면 나중에 자녀분들이 세금 부담 없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어요. 영자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죠. 다음 주까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자의 말에 미정이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무사들이 돌아간 후 미정은 대놓고 불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전문가들이 다 좋다고 하는데 왜 자꾸 미루세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직스럽지 못한가요? 진호도 답답한 듯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엄마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평생 엄마 모실 건데 이 정도 믿음도 안 주시는 거예요? 영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족을 의심하는 자신이
나쁜 사람인 것 같은 죄책감이 들었죠. 토요일 아침 영자는 우편함에서 등기우편을 발견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온 서류였어요. 증여계약서 양식이 들어 있었고 영자의 서명란에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죠. 서명만 하면 된다는 메모와 함께요. 영자는 서류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작은 글씨로 빼곡히 적힌 조항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자신의 이름과 아파트 주소, 그리고 진호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만 확실했죠. 월요일 저녁, 설날 이틀 전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진호가 또다시 말을 꺼냈어요. 엄마, 설날에 친척들 오시기 전에 이 문제 정리하면 좋겠어요. 미정이 서류를 가져와 영자 앞에 놓았습니다. 어머니,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나머지는 저희가 다 처리할게요.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 케이스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가족들의 기대 어린 시선이 부담스러웠죠. 하지만 마지막 순간 영자는 도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설 지내고 나서 하자. 명절에 이런 일 하면 안 좋잖아. 진호와 미정의 얼굴에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특히 미정은 거의 화가 난 표정이었죠. 하지만 설을 앞두고 대놓고 화를 낼 수는 없었나 봅니다. 그날 밤 영자는 또다시 부엌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미치겠네. 언제까지 이렇게 끌 거야? 설 지나고 나면 할 거야. 너무 재촉하지 마. 재촉하지 말라고? 우리 대출 이자는 누가 내? 당신 월급으로는 한계가 있잖아. 영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진호 부부가 대출까지 받아가며 힘들어하고 있다니. 하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전 재산을 선뜻 넘길 수는 없었죠. 설날 아침 영자는 일찍 일어나 차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송편을 빚고 전을 부치며 정신없이 움직였어요. 그런데 미정이 부엌에 들어와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많이 하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친척들도 몇 명 안 오는데. 영자는 섭섭했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차례상을 차리고 절을 하는 동안 진호와 미정은 계속 무언가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차례가 끝나고 친척들이 돌아간 후 진호가 다시 한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제 설도 지났으니 결정하셔야죠? 영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진호의 눈빛에는 간절함과 초조함이 섞여 있었죠. 영자는 깊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줘. 이게 나한테는 큰 결정이야. 그 순간 미정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치매 걸리시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말에 영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대놓고 자신을 치매 환자 취급하는 거였죠. 진호도 미정을 말리지 않고 그저 한숨만 쉬었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믿을 수 없니?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영자에게는 답이었죠. 가족들은 자신을 믿지 않았고 단지 재산만을 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영자는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미정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은 영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영자의 마음은 어둠에 잠겨 있었죠. 시골집을 팔고 올라온 지 8개월, 이제 영자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이 집에서 환영받는 가족이 아니라 그저 재산을 가진 짐짝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8월 말 추석을 한 달 앞둔 저녁이었습니다. 영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죠. 소윤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가방을 내던지며 영자 곁으로 달려왔습니다.
8살 소녀의 얼굴에는 들뜬 기색이 가득했어요. 할머니, 할머니, 우리 추석에 일본 여행 간대요. 영자는 뜨개질하던 손을 멈추고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소윤이의 까만 눈동자가 반짝이고 있었죠. 영자의 가슴 한구석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올랐습니다. 서울에 온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가족여행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정말 할머니도 같이 가는 거야? 소윤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영자의 팔을 흔들었습니다. 당연하죠. 엄마가 비행기표 예약한다고 했어요. 오사카 간대요. 거기 성도 있고 맛있는 것도 많대요. 영자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일본이라니 72년 인생의 해외여행은 꿈도 꾸지 못했는데 말이죠.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소풍 가기 전날 밤의 설렘 같은 게 밀려왔어요. 그날 밤 영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여행 계획을 세웠죠.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생각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부터 영자는 여행 준비에 들떠 있었습니다. 오래된 옷장을 뒤져 그나마 깨끗한 옷들을 꺼냈죠. 하지만 시골에서 입던 옷들이라 해외여행에 어울릴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용기를 내어 동네 옷가게에 갔어요. 어머, 어르신 여행 가세요? 이 원피스 어때요? 시원하고 편해서 여행 가실 때 좋아요. 점원의 권유에 영자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연한 하늘색 원피스를 입은 자신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새로웠죠. 주름진 얼굴이지만 왠지 젊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영자는 원피스와 편한 운동화, 그리고 작은 여행용 가방까지 샀어요. 통장 잔고가 줄어들었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새 옷을 옷장에 조심스럽게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거실로 나와 진호에게 물었죠. 진호야, 여권은 어떻게 만드는 거니? 진호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여권이요? 엄마 여권 없으세요? 응, 한 번도 만든 적이 없어서. 진호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알아볼게요. 구청에 가면 된대요. 2주일 후 영자는 진호와 함께 구청에 다녀왔습니다. 사진을 찍고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영자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했죠. 며칠 후 받게 될 여권을 생각하니 꿈만 같았습니다. 경로당에서 만난 친구들에게도 자랑했어요. 우리 손녀가 추석에 일본 여행 간대. 나도 같이 가기로 했어. 친구들이 부러운 눈빛으로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머, 영자 씨 좋겠네. 효자 아들의 착한 며느리까지. 영자는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그동안의 서러움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죠. 역시 가족은 가족이구나. 자신이 너무 예민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추석 일주일 전 영자는 여권을 받았습니다. 감색 표지의 여권을 펼쳐보며 자신의 사진을 들여다봤죠. 대한민국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72년 만에 처음 갖게 된 여권이 영자에게는 새로운 세계로 가는 통행증 같았어요. 영자는 여행 준비물을 하나씩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상비약, 선글라스, 모자, 그리고 소윤이 줄 용돈까지 준비했죠. 작은 노트에는 가고 싶은 곳들을 적어두었습니다. 오사카성, 도톤보리, 유니버설 스튜디오.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찾은 곳들이었어요. 추석 사흘 전 저녁이었습니다. 영자가 여행 가방을 정리하고 있을 때 미정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차가운 표정이었죠. 어머니, 잠깐 할 말이 있어요. 영자는 가방 정리를 멈추고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스쳤지만 애써 무시했어요.
이번 여행은 친정 식구들이랑 가는 거예요. 영자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무슨 소리야? 소윤이가 할머니도 같이 간다고. 미정이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소윤이가 착각한 거예요. 저희 친정 부모님이랑 남동생 가족이랑 가기로 일찍부터 계획한 거거든요. 항공권도 이미 다 끊었고요. 영자의 손에서 옷이 떨어졌습니다. 가슴이 텅 비는 것 같았죠. 한 달 동안 설레며 준비한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 나는, 어머니는 집에서 쉬세요. 추석 연휴라 여기도 조용할 거예요. 미정은 그렇게 말하고는 방을 나갔습니다. 영자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새로 산 하늘색 원피스가 옷장에 걸려 있는 게 보였습니다. 여행 가방 속에 넣어둔 여권과 준비물들이 초라하게 느껴졌죠. 진호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영자 옆에 앉았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장인어른이 항공권이랑 숙소를 다 예약하셔서 다음에 따로 모시고 갈게요. 영자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진호의 눈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했지만 이미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달래지지 않았죠. 알았어. 나가봐. 영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호가 나간 후 영자는 여행 가방을 한 구석으로 밀어놓았어요. 그리고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을 힘도 없었죠. 다음 날 아침 소윤이가 영자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눈가가 부서 있었어요. 할머니, 미안해요. 나는 할머니도 같이 가는 줄 알았는데. 소윤이가 영자의 품에 안기며 울먹였습니다. 영자는 손녀의 등을 토닥이며 달랬죠. 괜찮아. 소윤이는 잘못한 거 없어. 재미있게 놀고 와. 하지만 소윤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미정이 방으로 들어와 소윤이를 데리고 나갔어요. 소윤아, 늦겠다. 짐 싸야지. 추석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영자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차례 음식을 준비했죠. 혼자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가족들이 일어났을 때는 차례상이 모두 준비되어 있었어요. 차례를 마치고 아침 8시, 진호 가족은 여행짐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영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들을 바라봤죠. 소윤이가 할머니께 달려와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다녀올게요. 선물 사올게요. 영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 미정이 소윤이를 재촉했습니다. 빨리 와. 공항에 일찍 가야 해.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는 거실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죠. 진호가 운전하는 차에 가족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차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는 걸 지켜보며 영자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텅 빈 집에 혼자 남은 영자는 차례상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경로당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여행 간다고 자랑했는데 혼자 남게 되었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창피함과 배신감이 뒤섞여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죠. 영자는 여행 가방을 열어 여권을 꺼냈습니다. 쓸모없게 된 여권을 보며 씁쓸한 웃음이 나왔어요. 하늘색 원피스도 옷장에서 꺼내 침대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결심했죠. 이제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 더는 순진하게 당하지 않겠다. 영자는 책상 서랍에서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펜을 들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부동산 전화번호, 목포에 사는 친구 명숙의 연락처, 그리고 통장 잔고. 영자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머슴도 돈줄도 되지 않겠다는 결의가 담겨 있었죠. 추석 연휴 첫날 가족들이 떠난 후 영자는
혼자 남은 집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니 아파트 단지는 평소보다 한산했죠. 대부분의 가족들이 고향으로 떠났거나 여행을 갔을 겁니다. 영자는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책상 서랍에서 통장을 꺼내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기초연금과 남편이 남긴 저축으로 모아둔 돈이 800만 원 정도 있었죠.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당장 움직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영자는 휴대전화를 들어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어요. 재건축 예정 아파트 시세를 검색하니 예상보다 가격이 많이 올라 있었습니다. 1억 8천만 원에 산 아파트가 이제는 2억 5천만 원까지 호가하고 있었죠. 영자는 놀랐지만 동시에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이 돈이면 충분히 새 출발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둘째 날 아침 영자는 일찍 일어나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단정하게 머리를 빗었죠. 거울을 보니 72세 노인이 아니라 의연한 한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영자는 가방에 인감도장과 서류들을 넣고 집을 나섰어요. 첫 번째로 간 곳은 동네 부동산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중개인이 반갑게 맞았죠.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영자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재건축 예정인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요. 중개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최근 그 단지가 인기라는 설명을 하며 즉시 컴퓨터를 켜더니 시세를 확인했죠. 지금 매도하시면 2억 4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 사이에 거래될 것 같습니다. 매수 희망자들이 줄 서 있어요. 영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억 4천만 원에 바로 계약 가능한 사람 있나요? 네, 현금으로 즉시 거래 가능한 분이 계십니다. 지금 연락드려 볼까요? 1시간 후 매수자가 부동산에 도착했습니다. 40대 중반의 사업가처럼 보이는 남자였죠. 집을 둘러보고는 즉시 계약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마음을 숨기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계약금으로 2천만 원을 받았고 일주일 후 잔금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을 나온 영자는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휴대전화로 검색해둔 목포의 작은 아파트 단지였어요. KTX를 타고 3시간을 달려 목포역에 도착했죠. 역 앞에서 택시를 타고 바다가 보이는 아파트 단지로 갔습니다. 현지 부동산에서 소개받은 아파트는 15평짜리 투룸이었습니다. 거실에서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죠. 파란 수평선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갈매기들이 날아다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영자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탁 트이는 것을 느꼈어요. 8천만 원입니다. 관리비도 저렴하고 노인분들이 많이 사셔서 조용해요. 영자는 망설임 없이 계약했습니다. 계약금 800만 원을 송금하고 잔금은 서울 아파트 매도 후 치르기로 했죠. 부동산을 나오며 영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짭짤한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목포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한 영자는 작은 모텔에 들어갔습니다. 방에 짐을 풀고 창문을 열자 저녁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영자는 휴대전화를 꺼내 오랜 친구 명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숙아, 나 영자야. 어머, 영자야. 오랜만이네. 서울에서 잘 지내고 있어? 영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나 목포로 내려올 거야. 아파트도 계약했어. 전화 너머로 명숙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분히 설명했죠. 명숙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잘 결정했어. 여기 와서 우리끼리 재미있게 살자. 셋째 날 영자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죠.
영자는 서둘러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와 필수품들을 상자에 담았어요. 남편의 유품들도 조심스럽게 포장했습니다. 소윤이가 그려준 그림들은 따로 모아 가방에 넣었죠. 넷째 날 아침 영자는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오전에 짐 좀 옮겨주세요. 목포까지요. 직원이 견적을 내주었고 영자는 바로 예약했습니다. 그리고는 집안을 한 번 더 둘러봤어요. 1년 동안 살았던 이곳에 미련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감옥에서 벗어나는 기분이었죠. 오후에는 은행에 가서 통장을 정리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계약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새로운 통장도 개설했어요. 은행원이 물었습니다. 큰 돈이 들어왔네요. 투자 상품 추천해 드릴까요?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보통 예금에 넣어주세요. 다섯째 날 새벽 영자는 마지막으로 짐을 점검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편지 한 장을 남겼어요. 짧고 간결한 내용이었죠. 집 팔았습니다. 목포에서 살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영자. 오전 6시 이삿짐 차가 도착했습니다. 영자는 아파트 열쇠를 관리실에 맡기고 택시를 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서울역으로 가는 길 영자는 휴대전화로 진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죠. 집 팔았다. 너희들 돈 걱정은 이제 안 해도 된다. 메시지를 보낸 후 영자는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바꿨습니다. 곧 수십 통의 전화가 올 것을 알았지만 받을 생각은 없었어요. KTX에 올라탄 영자는 창가 좌석에 앉았습니다.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서울의 빌딩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죠. 영자는 가방에서 소윤이가 그린 그림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라는 삐뚤빼뚤한 글씨가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하지만 영자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눈물을 흘릴 때가 아니었죠.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목포에 도착한 영자는 곧장 새 아파트로 향했어요. 이삿짐이 도착하기 전에 집을 한 번 더 둘러보고 싶었거든요.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오후의 햇살이 거실 가득 들어와 있었습니다. 영자는 베란다로 나가 바다를 바라봤죠.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저녁 무렵 이삿짐이 도착했습니다. 영자는 짐을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72세의 새로운 출발이라니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자유롭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입가에 미소가 번졌죠. 밤 9시쯤 휴대전화를 확인해 보니 진호에게서 50통이 넘는 부재중 전화와 수십 개의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영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집을 팔았다니. 진호의 목소리는 당황과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침착하게 대답했죠. 내 집이니까 내가 판 거야. 엄마,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영자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치매 환자 만들고 재산만 노린 거 다 알고 있었다. 전화 너머로 진호의 헐떡이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이 전화를 빼앗은 듯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오해해요. 저희가 진짜로 어머니 생각해서. 영자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죠. 휴대전화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목포의 밤바다는 고요했고 달빛이 물결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중얼거렸죠. 이제 시작이야. 내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목포에 정착한 지 6개월이 지난 3월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영자는 아침 6시에 일어나 베란다로 나갔죠. 바다에서 불어오는 상쾌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갈매기들이 날아오르며 우는 소리가 평화롭게 들려왔어요. 영자의 하루는 규칙적이면서도 자유로웠습니다. 아침 7시에는 친구 명숙과 함께 해변 산책로를 걸었죠.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울에서의 답답했던 날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었어요. 영자야, 오늘 낯빛이 참 좋네. 처음 왔을 때보다 훨씬 건강해 보여. 명숙의 말에 영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무릎 통증도 많이 나아졌고 밤에도 푹 잘 수 있게 되었죠.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진 게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온 영자는 작은 텃밭을 가꿨습니다. 아파트 단지 한켠에 마련된 주민 텃밭에서 상추와 토마토를 키우고 있었죠. 흙을 만지며 식물을 돌보는 시간이 영자에게는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동네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들과 화투도 치고 노래도 부르며 시간을 보냈죠. 모두들 비슷한 나이의 노인들이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누구도 영자를 무시하거나 깔보지 않았어요. 영자 씨, 김치 담그는 솜씨가 정말 좋으시네요. 비법 좀 알려주세요. 경로당 친구 순자의 칭찬에 영자는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짜다고 타박받았던 김치가 여기서는 인기 만점이었죠. 저녁이면 영자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거나 읽고 싶었던 책을 읽었어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자유로운 시간이었죠. 가끔은 바다를 바라보며 막걸리 한 잔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영자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진우였죠. 6개월 만에 연락이었습니다. 영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저 진우예요. 진호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지쳐 있었습니다. 영자는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죠. 엄마, 정말 죄송했어요. 그동안 저희가 엄마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진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어요. 미정이도 많이 반성했어요. 엄마가 계셨을 때가 정말 행복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집이 너무 조용하고 삭막해요. 영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소윤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매일 울어요. 한 번만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영자의 가슴이 찔렸습니다. 손녀를 생각하면 여전히 마음이 아팠거든요. 하지만 쉽게 마음을 열 수는 없었죠.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끄는 영자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손녀는 보고 싶었지만 다시 그 지옥 같은 생활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일주일 후 영자는 결심을 했습니다. 진호와 소윤이를 목포로 오라고 했죠. 미정은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직 영자를 마주할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하더군요. 토요일 오후 목포역에 진호와 소윤이가 도착했습니다. 소윤이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뛰어와 품에 안겼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 없으니까 집이 너무 재미없어요. 영자는 손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8살에서 9살이 된 소윤이는 키가 많이 컸더군요. 진호는 멀찍이 서서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없었어요. 영자는 두 사람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아파트를 둘러본 진호가 말했죠. 엄마, 여기 정말 좋네요. 경치도 좋고 공기도 맑고. 영자는 차를 내오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나한테는 여기가 천국이야.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거든. 진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듯 했어요. 저녁을 먹으며 소윤이가 제잘제잘 떠들었습니다.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그리고 엄마 이야기까지.
영자는 손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끔 미소를 지었죠. 엄마가 요즘 요리학원 다녀요. 할머니가 해주던 된장찌개 만들려고 하는데 맛이 안 난대요. 영자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는 짜고 무겁다며 타박했으면서 이제 와서 그리워한다니 아이러니했죠. 밤이 되어 소윤이가 잠든 후 진호와 영자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진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정말 죄송했어요. 저희가 엄마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엄마가 떠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영자는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다 용서되는 건 아니야. 진호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영자는 계속 말했죠. 하지만 소윤이 때문에 완전히 연을 끊을 수는 없겠더라. 명절 때나 가끔 만나자. 서로 부담 없이.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바랄 수 없다는 걸 아는 듯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영자는 소윤이와 함께 해변을 걸었습니다. 손녀의 작은 손을 잡고 모래사장을 걸으며 조개껍질을 주었죠. 소윤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서울로 다시 안 오실 거예요? 영자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여기가 좋아. 하지만 소윤이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 놀러와. 오후에 진호와 소윤이가 떠났습니다. 기차역까지 배웅 나간 영자는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죠. 소윤이가 차창 너머로 손을 흔들며 울먹이는 모습이 가슴 아팠지만 영자는 담담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명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숙아, 오늘 저녁에 회 먹으러 갈까? 좋지. 오늘 싱싱한 광어 들어왔다던데. 두 사람은 항구 근처 횟집에서 만났습니다. 소주잔을 부딪히며 명숙이 말했죠. 영자야, 우리가 진짜 가족이야. 서로 의지하고 존중하면서 사는. 영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알았어요. 계절이 바뀌고 여름이 왔습니다. 영자는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하루를 시작했죠. 텃밭에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고 상추는 싱싱하게 자라났습니다. 경로당 친구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어요. 가끔 소윤이가 영상통화를 걸어왔습니다. 할머니를 보고 싶다며 애교를 부렸죠. 영자는 손녀와 이야기하며 웃었지만 서울로 돌아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자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펜을 들어 천천히 글을 적어 내려갔죠. 73세. 나는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있다. 자유롭고 당당하고 행복하다. 가족이라는 이름에 묶여 살았던 시간들이 이제는 먼 옛날 이야기 같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존중과 사랑으로 이어진 관계라는 걸 이제는 안다. 영자는 일기장을 덮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바람이 불어와 흰 머리카락을 흩날렸지만 영자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평화로웠어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명숙이었죠. 영자야, 내일 아침에 등산 가자. 유달산에 진달래가 한창이래. 좋아, 몇 시에 만날까? 7시에 우리 집 앞에서 보자. 전화를 끄는 영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았어요. 73세의 나이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 영자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영자는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나는 나로서 살아간다. 누구의 어머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그저 영자로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이제는 안다고.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이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도
기분 좋은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도 감사합니다.